지혜로운 하인과 황부자댁 셋째 딸. 어느 고을에 딸 7을 둔 황부자가 살고 있었다. 황부자 딸 중 셋째 딸은 용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몇 달을 걸어 황부자 댁을 찾는 양반자제들이 들락날락할 정도였다. 하지만 셋째 딸은 성질이 고약했다. 화도 잘 내고 말도 가리지 않고 했으며 하인들을 멸시하고 온갖 투정을 부리며 하루를 지냈다. 온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리하여 황부자 부부는 셋째 딸의 성질이 알려져 행여라도 혼사길 막힐까봐 하인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며 노상 걱정을 했다. 어느 날 황부자 부부는 여보, 우리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찼으니 하나둘씩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렇잖아도 이골 저골 양반댁 자제들을 내가 점지어 놓았네. 그런데 셋째 딸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딸이라도 저 성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행여 흉이라도 잡힐까 걱정입니다. 하며 황부자 부부는 한숨을 쉬며 셋째 딸 걱정을 했다. 황부자 부부의 말을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하인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젊은 하인은 배움이 짧고 가난했으나 어질고 총명하여 황부자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충직한 하인이었다. 어느 날 황부자는 집안 이곳저곳을 거닐며 딸들을 시집 보낼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곳간이며 뒷간이며 부엌이며 안방이며 사랑채며 온통 붓으로 낙서한 자국을 발견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 게야? 내 이놈을 잡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며 온 집안 식구들을 불렀다. 그리고 호통을 쳤다. 누가 온 집안에 이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 게냐? 어서 이실직고 하렸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알려 벌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관아에는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딸 7과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안 되겠다.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 매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거라. 그렇게 해서 딸 7과 하인들은 몇 날 며칠을 매일 무릎을 꿇고 범인이 자백하길 기다렸다. 딸들과 하인들은 무릎이 아파 견디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러자 셋째 딸이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 빨리 이실직고 하렸다.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범인이 잡히면 나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분명 이 일은 하인 중 한 명의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곧 시집 가야 할 딸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신단 말입니까? 무릎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부디 저희 딸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인들을 다그치소서. 그러자 황부자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가거라. 당분간 범인이 잡힐 때까지 매일 이렇게 모일 것이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연약한 저희 두 다리에서 피가 나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며 셋째 딸은 울며 방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부자 아내는 여보, 셋째 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곧 시집 가야 할 딸들인데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아휴, 설마 저희 딸들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는 분명 우리 집안을 탐한 하인들이 꾸민 짓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인들만 다그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황 부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거참. 그때 지혜로운 젊은 하인이 황 부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나으리,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게 범인을 잡을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라? 그게 무엇이더냐? 나으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더욱 꼭꼭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이미 너의 지혜로움을 알고 있다. 어서 말해보거라. 그런데 범인을 잡으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내 소원이 무엇이더냐? 내 범인만 잡는다면 뭐든 들어주겠다. 아래옵기 송구하옵니다만 셋째 따님과 혼인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따님을 흠모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 부자 부인은 깜짝 놀라며 아니 뭐시라? 내 너의 성품은 극히 알고 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혼인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너는 본래 상놈이 아니더냐. 어찌 양반과 처녀를 그만하시오, 부인.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혜롭고 충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소. 우리 셋째 딸의 성격을 당신도 알지 않소? 아우, 그건 그렇지만 그래, 내 그렇게 하겠다. 너같이 지혜롭고 충직한 성품이라면 분명 내 딸을 사람답게 잘 만들어줄 것 같구나. 그러니 범인을 잡을 그 묘책이나 들어보자. 그러자 하인은 황 부자에게 묘책을 이야기했다. 거참 좋은 묘책이구나. 역시 너의 지혜로움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하며 하인을 칭찬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7명의 딸들과 하인들이 모두 모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자 황 부자는 자상한 목소리로 자, 모두들 편히 앉도록 해라. 내가 그동안 무지하여 명필을 못 알아보았구나.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황 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어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필가를 만났었다. 그 명필가는 임금님을 모시는 서관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서관이 집안에 온통 먹칠을 해놓은 짓을 보더니 이건 보통 필체가 아니라며 칭찬을 하더구나. 그를 찾아 가르쳐 앞으로 궁궐에서 서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구나. 그리하여 나는 그를 찾아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서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렇게 훌륭한 필체를 지닌 자가 누구이더냐? 그러자 셋째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그건 바로 제가 한 일이옵니다. 저는 시집 가기 싫은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집을 보내려고 하시니 화가 나서 그리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사옵니까? 제가 궁궐에 가다니 꿈만 같사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이런, 범인이 바로 너였더냐? 한배에서 나왔는데 너는 어찌 그 모양인 게냐? 하며 옆에 있던 부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황부자 아내는 아유,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만나 변했습니다. 에휴, 내 당신 미모에 빠져서 결혼한 후 당신 성품 고치려고. 아우, 여보, 어서 셋째 딸이나 다그치세요. 황부자가 다시 말을 가다듬으며 딸을 다그치려 하자 지혜로운 하인은 나으리, 고정하십시오. 시집을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리하였겠사옵니까? 그러자 황부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범인을 잡고자 말을 꾸며냈다. 우리 셋째 딸의 어리석은 일로 모두가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일로 우리 셋째 딸의 사위감을 찾았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궁금해하고 있는데 셋째 딸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저를 시집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제 성격을 누가 감당하겠는지요. 저도 제 성격이 못난 걸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소박이라도 맞아 집안에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나 보구나. 내 성격이 못난 것을 알다니. 그러니 더욱더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너를 평생 아껴주며 너의 모나고 고약한 성질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신랑감이 바로 이곳에 있단다. 하며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의 손에 셋째 딸을 맡겼다. 그러자 모두 박수를 치며 황부자의 결정에 감동했다. 양반댁 자녀를 하인에게 시집 보내고자 마음먹은 황부자를 하인들은 대단히 여겼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의 인품이 양반까지 감동케 한 사실에 기뻐했다. 그 후 황부자 셋째 딸은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과 혼례를 올렸다. 지혜로운 하인의 성품을 닮아간 셋째 딸은 성질을 참으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살았다.